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북한 SLBM 발사 실험의 의미. 북한이 현지 시각 10월 2일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호 발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최대 비행 고도는 910여 킬로미터, 순항거리는 약 450킬로미터로 탐지되었습니다. 고각 발사가 아닌 정삼각 발사였으면 순항거리가 약 2000km에 달했을 것입니다. 북한이 보통 미사일 실험할 때 연료를 최대 주입할 수 있는 양의 반 정도를 넣고 실험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최장 순항거리는 7000km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극성 3호는 다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와이 근처 해상에서 발사하면 참고로 호노룰루와 워싱턴 DC 간의 거리가 약 8,000k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전기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NEMP 탄두 여럿이 미국 본토 상공 전리층에서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전리층은 60에서 1000km 사이의 상공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핵폭탄이 터지면 최소 수백 킬로미터의 반경의 전자회로 부품들을 일거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 910km까지 상승했다는 걸 기억하시죠? 전리층까지는 충분히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망가뜨린다는 거는요, 영향받은 부품들을 갖다 교체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상공이라고 하는 건 전리층입니다. 전리층에서 EMP탄을 갖다 이게 보통 핵탄두입니다. 핵탄두, 수소폭탄이나 그런 폭발을 시키면 이 전자기파가 반경 수백 킬로 내에 이제 그 전자 부품들을 갖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범위와 요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만 트랜지스터 같은 단순한 전자회로는 손상 입을 가능성이 적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대 기기들은 작은 공간에 회로 밀집량이 워낙 커서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몇십 년 전의 초대형 컴퓨터들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해요. 이는 회로 밀집도가 월등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한 예지만 이제 우리 생활에 고집적 전자회로 부품이 들어간 것이 워낙 많아서 이에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회로 밀집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EMP, NEMP 혹은 보다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봐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단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잠수함이 무사히 동해를 빠져나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SLBM을 발사하더라도 발사할 수 있는 장소는 북한 근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SLBM 발사 성공은 김정은 입장에선 나름 고무적인 일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자, 그래서 북한은 현재 이 문제 잠수함이 동해를 벗어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수를 강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도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자, 미국으로선 딜레마에 빠진 게 북한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동해를 빠져나가 태평양으로 나가기만 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북한은 원자력 잠수함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디젤 잠수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미국 군사 기술력과 북한 군사 기술력의 격차로 인해 북한 잠수함이 북한 연해를 빠져나가기 전에 미군이 어렵지 않게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북한 잠수함이 이제 한 대라도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묘수를 찾아내면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진짜 한꺼번에 그냥 막 나가게 한다. 그런 식의 것도 옵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묘수 찾아내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라도 말이죠. 디젤 잠수함은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떠올라야 하는 약점이 있지만 야간에 떠올라 충전하는 경우 주간에 떠오르는 경우보다 탐지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충전할 땐 야간에 충전한다고 해요. 중국은 북한에 자신들의 이제 1세대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넘겨줬는데 이 기술로 건조한 원자력 잠수함은 소음이 워낙 심해서 원자력 잠수함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과 연관되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동해는 심해 힘으로 서해와는 달리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장기간 잠수하게 되면 탐지하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 3호를 중국의 SLBM인 거랑 2호와 그 모습을 비교하면 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랑 2호예요. 이게 북극성 3호예요. 형태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충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극성 3형이 일형보다 더 길고 두꺼워졌다면 사거리를 늘릴 목적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900km 안팎으로 분석된다. 그러니까 그 고각으로 450km로 쐈기 때문에 이제 정상각으로 가면 1900km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왜 7000km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할 때 연료를 갖다 연료 탱크에 충분히 채우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잡아야지 이제 안전하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길게 쏠 수 없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길게 쏠 수 있는 것이 밝혀지면 완전 황당해지잖아요. 더구나 두들겨 맞을 때 깨달으면 더 황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비관적인 수치로는 7000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측해야 타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충군 박사님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않고 이제 겉으로 나타난 것만 이제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극성 1, 2형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 안정성을 중심으로 실험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조만간 사거리를 늘리는 후속 발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성 3형이 이제 수중 발사될 때 바로 옆에 배 한 척이 보이는데, 군 당국은 이 배가 수중 발사대를 장착한 바지선을 끌고 온 견인선이라고 보고 있다.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된 게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쏠리는 대목이다. 바지선은 물속에 잠겼다가 미사일 발사 후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이 배가 바지선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바지선이 어떤 거냐? 바지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혹은 부선, 떠오를 붙자죠. 이거는 주로 강과 운하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바닥이 평평한 배이다. 일부 바지선은 스스로 추진되지 않으므로 예인선이 도움이 필요하다. 써있죠. 이게 바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바지선에다가 발사대 하나 세우고 이게 미사일을 펑 쏘면 미사일 이 추진력에 의해서 당연히 바지선이 가라앉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다시 끌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실험으로는 제대로 된 SLBM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중앙일보 기사의 일부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합참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정황은 없다며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답했다. 약간 물에 잠겨 있는 그런 발사대일 가능성이 높죠. 그에 대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수중 발사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근데 몇 센치 밑에 뭐 1m도 안 되는 밑에서 발사된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은 단거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450km 정도 날려보냈다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미사일이 원산의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이 시점에 제공할 수 있는 전부라고 전했다. 즉 이번 발사 실험은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이 아닙니다. 바지선에서 발사된 겁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를 한 실험이 아니므로 실험의 완전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일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실험 발사의 특이사항은 김정은이 발사 실험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오지 않을 계획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참관이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지휘소가 설치되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막판에 사정이 생기던지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북한의 이번 북극성 3형 보도에서 눈길을 끄는 건 발사 현장에 김정은이 보이지 않은 점이다. 김정은은 2월 말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10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할 땐 빠짐없이 발사 현장에 나왔다. 사실 이거보다 급수가 낮은 실험 현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적이 없어요. 방사포 현장 그런 것은 사실 이거보다 급수가 낮은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뭐 쏘든 말든 신경도 안 썼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미국까지 절대로 날라올 수가 없는 거니까. 미국 영토인
북한과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에도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신경을 안 썼음. 그러니까 미국이 태연한 척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급수가 낮은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급수가 높은 이 발사 실험 현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스스로 일대사변이라 지켜 세울 만큼 신형 SLBM 발사는 여느 무기 시험보다 중요한데도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요, 김정은이 잠수함 건조와 SLBM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근처에 72호 특각의 장기가 머물러 왔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최소 15일은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2호 특각은 김씨 집안 특각 중에서 가장 호화롭고 규모도 가장 크다고 알려진 특각입니다. 게다가 함흥시와 매우 가깝습니다. 오래 체류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 절대로 아니에요. 위성사진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특각이에요. 호텔이에요, 호텔. 그냥 대형 호텔이에요.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호텔 그 건물같이 올라와 있죠. 이런 곳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곳에 있기가 불편해가지고 시험 발사 참관도 안 하고 뭐 평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시험 발사 당일날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의아합니다. 김정은은 이런 발사 시험 현장 참관을 하면서 상당한 희열을 느끼는 걸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뭐 이것에 대해서 무슨 미사일 성애가 있다. 그래가지고 락켓맨이다. 리틀 락켓맨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시진핑 친서를 들고 평양에 가서 김정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보다 더 의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야후 재팬 그런데 댓글을 보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